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아침소리 모임. 이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이 최근 미국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10건 중 8, 9건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 선진국의 공권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공무집행을 위해선 시민에게 총을 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을 불렀습니다. 발언이 알려지자 이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항의성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서울시청 주변은 1년 내내 시위로 꽉 차 있는데 이런 야만적인 국가가 어딨냐고 했고, 이노근 의원은 시청 앞이나 광화문 광장은 좌파들의 해방구란 말도 했습니다. 야당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국민의 대표가 어찌 이런 참담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새정치연합은 김무성 대표의 사과와 이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공권력 제가 확립이 매우 우리나라는 기저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 나온 거지. 시민이 권리가 훼손되면서 침해당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한 취지는 아니죠. 앞서 이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이 빨치산이라 집권 당시 좌편향으로 교과서를 바꿨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백악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백악관과 미국의 사법당국에 질문해 주세요. 정말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시민들한테 총을 쏴서 죽여도 80, 90%가 죄 없다라고 정당하다는 판결 나오느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게 사실이냐? 문의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공개해 주세요. 내가 볼 때 백악관으로 이 1000명만 미국 시민들이 메일을 보내면 분명히 난 답이 나올 거라고 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국제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돼요. 국제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시면 한국에서도 보내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한국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왜 백악관에서 아무런 대처 안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 그게 더 미국은 국민들의 자국의 국민들하고 소통하잖아. 그러니 답변이 빨리 오지 않겠나? 그게 나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14일 집회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프랑스 테러. 이 프랑스 테러 사건이요. 일단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됐잖아? 그죠? 14일날 민중 걸기대회는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 테러는 다 알았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 프랑스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프랑스 사람들이 죄가 없이, 프랑스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그냥 평화적으로 있었는데 테러가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올랑드 대통령이 혼자 도망갔다. 그렇게 또 알고 있었잖아. 근데 그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무슨 얘기냐? 프랑스에서요, 이미 프랑스가 시리아를 9월 달부터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었대. 프랑스에서 시리아 지역의 IS 근거지를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었대. 공습하고 있었대. 그래서 얘네들이 복수를 한 거라는 거야. IS 쪽에서 복수를 한 거였고, 올랑드가 그날 혼자 축구장에서 대피했다. 그게 아니라 그 폭탄이 터진 게 축구장 근처에 있는 무슨 가게에서 터졌대요. 빵집인가에서. 그래서 올랑드가 그 빵집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인터뷰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랬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보도가 한국에 의해서 왜곡된 보도다. 나는 그래서 이 왜곡된 보도가 올랑드를 공격하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올랑드의 사후 행동을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IS 테러는요, 목적이 뭐냐? 여러분 파파이스에 웬 유학생이 나와서 했던 얘기 있잖아. IS의 뒷돈을 대고 있는 게 미국의 특정 세력이다. 미국의 특정 세력이 IS에 돈을 대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는 직접 듣지 않고 내가 전해 들은 거니까 확인을 좀 해줘봐. 좌우지간 이 IS에 누군가 돈을 대고 있어. 어마어마한 돈을 대고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IS와의 전쟁, IS와의 국제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무기산업자들이 있는 거야. 무기를 팔아먹어야 그 돈을 버는 사람들. 문제는 뭐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7년 동안 미국이 전쟁을 안 했어. 그래서 걔네들이 7년 동안 무기 재고가 쌓인 거야. 어떻게든지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제일 반대했던 게 미국의 독일의 메르켈, 그 다음에 프랑스의 올랑드도 확답을 안 했어. 영국의 총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영국 총리가 지금 누군지 거의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 사람들이 미국에 동조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중에 메르켈이 사실 이제 이 난민을 유럽에서 수용해야 된다. 그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게 메르켈이잖아. 그래서 이 메르켈이 인권적인 어떤 정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메르켈을 뭘로 쳤어? 폭스바겐으로 쳤잖아. 폭스바겐 사건을 일제히 세계에서 보도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독일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어요. 독일의 자동차에 의존했던 경제가 붕괴되면서 메르켈의 지지율이 막 하락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어느 신문에 나왔어. 그 폭스바겐 사태를 독일 사람들이 미국의 음모라고 그런다. 폭스바겐 사태에 대해서 그 미국의 음모다라고 얘기하는 언론이 있었어. 언론 보도가.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폭스바겐 사태 다 카더라임. 아니 다 카더란데 왜 들어? 시간이 됨벼? 폭스바겐 사태 미국은요 경유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거의 경유차가 없고 지금 미국은 가령 우리나라에서 파는 산타페나 뭐 소렌토 같은 거 미국에서 많이 사는 거야. 몇십만 대가 팔렸어. 그런데 대부분이 휘발유차야. 경유차가 없고. 미국은 경유차가 거의 없대요. 일반 개인의 승용차 중에 경유차가 없고, 그리고 도리어 미국은 지금 오바마가 들어선 다음에 계속 전기차를 또 개발을 했대.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기차가 대세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어느 공항 앞에 가면 전기차 택시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이제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전기차로 바꿔가고 있다는 거야. 그게 미국의 많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보내온 제보들이에요. 그런 와중에 폭스바겐 사태가 터졌어. 그런데 이 폭스바겐의 사태가 뭐냐? 폭스바겐의 엔진이 실험 장소에서는 그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실제로 주행할 때는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차를 팔았다. 그게 폭스바겐 스캔들이잖아. 그런데 스캔들이라기보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미 유엔도, 독일 정부도, 각 나라의 언론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폭스바겐에서 크린 디젤이라는 게 허구라는 걸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동시에 이 폭스바겐 사태가 터졌어.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동안에 메르켈이 그 IS 문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작년에 IS 사태가 터졌어. 그때 메르켈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올랑드하고 프랑스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반유대주의에 반대한다. IS가 난동을 피웠어. IS가 난동을 피우면서 막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프랑스 총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반유대주의에 반대한다. 한마디로 유태인을 비난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기사 찾아봐. 그런데 그때 메르켈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때 메르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그때 그 메르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테러 집단에 반대하는 거지 이슬람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게 메르켈의 주장이었어. 기억나요? 그때 소위 이제 미국의 공화당 쪽은 이슬람 이콜 IS, 그래서 이슬람과의 전쟁, 이거를 막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전쟁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메르켈은 거기에 딱 도끼를 찍은 거야. 잘라버린 거야. 우리는 테러 집단에 분노하지 이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슬람도 독일인이다 라고 얘기했어. 이슬람도 우리의 구성원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야. 여기서 이
공화당과 이 소위 그 무기 산업자들이 열이 받은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폭스바겐 사태가 터진 거야. 폭스바겐 사태가 터지고, 그래서 지금 메르켈이 거의 막 국제적으로도 그 자기네 내부 사태에 매여갖고 미국을 견제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그런데다가 프랑스 사태가 터진 거야. 그러면 이 프랑스에도 극우파가 있어요. 프랑스에도 안에 극우파가 있어. 그래서 이 프랑스 극우파들이 프랑스에서 극우파라기보다 누구냐? 난민을 막 비난하면서 메르켈을 비난했던 애들이 일부 있어. 걔네들이 이번에 막 프랑스 테러 사건을 가지고 빌미로 그 IS와의 전면전 이런 걸 막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프랑스의 일반 시민들의 정서는 우리는 이슬람과 싸우는 거 아니다. 호도하지 마라. 우리는 이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테러에 반대한다. 테러 집단은 철저히 잡아서 책임자 수색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이슬람에 대한 비난은 잘못된 거다.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라는 거야. 예. 이게 되게 차분한 분위기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극우. 프랑스에도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프랑스에도 있고 독일에도 일부 있고 나머지 유럽, 이탈리아에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소위 히틀러나 나치에 동의했던 그런 애들이겠지.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이제 스멀스멀 나와가지고 난민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돈을 낼 수 없다. 그럼 얘네들이 누구냐? 왜 그러니까 메르켈의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유럽의 극우파가 누구냐? 부자들이야. 왜? 유럽의 부자들이 왜 언론을 통해서 난민 정책을 비난하고 그러고 있을까? 이유가 뭐니까 이번에 프랑스 테러를 통해서 쟤네들은 더 이상 시리아 난민을 받지 마라.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거야. 관계가 없다는 거지. 시리아 난민을 받았다고 그 테러가 일어난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시리아를 공습했기 때문에 보복을 했다는 건데 왜 시리아 난민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이런 시민들의 반론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럼 왜 난민 정책을 비판할까? 그러니까 그 유럽의 주요 언론과 유럽의 소위 친재벌 언론들이 왜 메르켈의 난민 정책을 비판했을까? 유럽은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난민들에 대한 생활비를, 난민들에 대한 구호기금을 부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게 싫어서 지금 막 난민을 더 이상 받지 말자. 그리고 IS랑 전면전을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부자들이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을 줄이고 국가의 부담으로 전쟁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국가의 부담은 온 국민이 다 세금을 내니까. 그게 지금 이 IS 사태의 배경이다. 그러면서 이 IS가요.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프랑스에서 IS를 공격할 때 미국이 IS의 위치를 알려줬다. 그 기사 보신 분.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IS의 훈련소를 공습할 때 그 훈련소 정보를 미국이 줬다. 그 기사 보신 분. 그럼 뭐야? 미국은 IS의 훈련소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IS가 어디 있는지, 훈련소가 어딘지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왜 그동안 공격 안 했어? 왜 거기를 그동안 공습 안 했지? 프랑스가 테러 당할 때까지 왜 거길 냅둔 거야? 이유가 뭐야? 결국 프랑스에서 반 이슬람, 반 IS 정서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기다린 거 아닐까? 실제로 유럽의 각 지역에 대해서 막 테러 위협을 하고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워싱턴, 백악관 여기에다 테러 위협을 하면서 잠깐만요. 테러 위협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게 목적이 뭐냐. 이슬람과의 전쟁, IS 이슬람과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IS 이슬람과의 전쟁에 밑밥을 까는 거야. 지금 쟤네들 공화당 무기 사업자들은 어쨌거나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이 이기길 바래. 왜?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할 때 걸프전을 했어. 아들 부시가 대통령 할 때 이라크전을 했어. 그래서 도합 1950억 달러의 빚을 미국에 남겼어. 그 돈이 뭐한 돈이냐? 걸프 전쟁한 돈.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한 돈. 이게 쌓이고 쌓여서 국가 부채가 된 거야. 그 돈이 왜 부채가 됐느냐? 무기 사업자들한테 계속해서 비싼 미사일을 사가지고 이라크에다 쏟아 부은 거야. 대량 살상 무기 찾는다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한 발에 수천만 원, 수억 원 하는 미사일을 수백 발씩을 쏟아 부은 거야. 그 돈 전부 다 정부 세금으로 낸 거야. 정부 세금으로 그 미사일을 팔아먹은 거야. 그래서 어디다가 쐈어? 모래밭에 무기를 다 쏜 거예요. 지금 그래야 얘네들이 지금 오바마 7년 동안 그렇게 무기를 못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 어떻게든지 지금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전쟁이 필요한 거야. 그 와중에 프랑스 테러가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다며. 예. 프랑스에서 장윤정의 팟짱? 누구지? 왜 그 오마이 기자, 장윤선 기자의 팟짱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장윤선 기자의 팟짱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프랑스, 특파원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대요. 예. 거기서, 미안해. 그 내용에 보면, 프랑스 사람들도 지금 분위기를 알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IS 문제에 대해서요, 전 세계에 지식인들은 내용을 알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동시에 IS에 대해서 떴잖아. 모든 언론이 동시에 작년 8월 이후, 재작년 8월 이후, 13년 8월 이후에 갑자기 동시에 IS를 팔았어. 그러다가, 14년인가? 그게 언제, 14년인가 보다. 그치, 14년. 14년, 작년이야. 작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습격한 거야, 공습. 팔레스타인을 무기로 폭격을 했어. 포격을 했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누구냐? 테러 집단이 사는 곳이냐? 아니야. 이슬람인들이 사는 곳이야.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가자지구라는 데가 뭐냐 하면, 원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미국을 압박을 가해갖고 유태인들이 그냥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언하게 한 거야. 그럼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왜 우리 땅에 와서 지랄하냐 이러면서 막 반발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가둬둔 곳이 가자지구야. 이스라엘 내부의 가자지구가 원래 그 땅 주인들을 가둬놓은 곳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에 원래 그 땅 주인들을 가둬두고 바깥에 나올 때 철저히 신문하고 검문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압박을 가해서 그 가자지구를 굶어 죽이려는 이스라엘이 정책을 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여행을 할 때 그 가자지구 앞은 굉장히 살벌해요. 그게 많은 여행 프로에도 나와, 그 장면이.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자기네 땅을 수십 년 전, 그러니까 45년에 갑자기 뺏겼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갑자기 땅을 뺏겼어. 그러니까 재산도 뺏긴 거야. 그런데 그 가두어진 가자지구에서 옴짝달싹을 못해. 그러면서 뻑하면 와가지고 테러범들 잡는다고 그러면서 수색하고 그런 지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왕래도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그 가자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막 괴롭혔어. 그러더니 심지어 작년 여름에 가자지구를 포격을 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하는데 유태인들이 산꼭대에 올라서 구경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른 걸 어떤 기자가 찍은 거야. 그 기자 찍어가지고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자기의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어. 그 작은 언론사 기자가. 어떻게 됐냐? 그 언론사에서 기자가 잘려. 그리고 그 내용은 소위 메이저 언론, 무기 사업자가 주식을 갖고 있는 전 세계 메이저 언론사에는 그 기사가 나질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한겨레 경향 이런 오마이 이런 데만 났지, 조중동 이런 데서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난 걸로 알고 있어. 전 세계 조중동급 신문에서는 안 난 거야. 그 다음에 바로 한 달인가 뒤에 갑자기 IS라는 이름이 나와. IS라는 이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IS 모든 언론이 일제히 IS를 비판하면서 테러 집단 IS. 근데 그 IS에 알고 보니까 IS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옛날에 미국에서 그 중동 지방에 아프가니스탄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아프가니스탄 친소련 정부였을 때 그 친소련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빈라덴을 키운 게 미국이래.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친소련 정권이었고 그 친소련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이 키운 게릴라 부대가 빈라덴. 그래서 빈라덴한테 무기를 대준 거야. 그래서 빈라덴이 이 친소련 정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빈라덴을 부시가 죽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빈라덴과의 전쟁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빈라덴 밑에서 소위 그 아프간을 움직였던 젊은 엘리트 군인 집단, 젊은 이제 그러니까 빈라덴과 같이 아프간에 친미 정권을 세웠던 그들 집단이 지금 IS의 핵심이라는 거야. IS의 핵심. 내가 이거 방송 몇 번 했어요. 여러 번 들은 분들도 계시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죠. 요 얘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잖아. 이거 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야. 이거 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야. 그래서 빈라덴이나 후세인은 미국이 키웠던, 왜냐하면 중동이 소련하고 가까웠어. 그리고 문화가 비슷한 거야. 뭐 여러분 카자흐스탄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카자흐스탄이니 뭐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에 있었어. 그래서 그 문화가 비슷하게 통해서 소위 중동에 친소련 정부가 80년대에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그 친소련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후세인이나 그 빈라덴 같은 친미국 게릴라 부대를 키운 거야. 그래서 원래 그 이슬람 민족주의자들 내쫓고 후세인을 대통령 만들고 빈라덴을 시켜서 친소련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릴라 부대를 키워주고 무기 다 대주고 그랬었던 게 미국이었어. 옛날에 이제 그 무기 산업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IS의 핵심이 그 빈라덴 밑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이끌었던 애들이 지금 IS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IS를 움직이고 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IS가 지금 소련 시내에서 동시다발 테러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 이게 원래는 작년 8월부터 이걸 이슈로 해갖고 반이슬람 그 종교전쟁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메르켈 때문에 꺾인 거야. 메르켈이 우리는 테러리즘에 반대하지 이슬람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 기사 찾아봐. 메르켈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는 이슬람을 사랑한다. 이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런 운동이 벌어진 거야. 민주주의자들한테. 인권운동가 민주주의자들이 우리는 이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테러리즘에 반대한다. 그래 놓으니까 문제는 뭐냐. 그 테러리스트들은 일부거든. 그럼 걔네들은 위치 잡아갖고 죽이면 되는 거야. 미국이 위치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미국이 IS의 근거지 모르겠냐. 내가 이제까지 작년부터 내가 이 얘기를 해왔어. 몇 번 얘기했죠. 미국이 IS의 근거지를 모를 것 같냐. 걔네가 가지고 있는 NSA에서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이 미국 IS의 근거지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얘기 내가 여러 번 했잖아. 그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번에 프랑스에서 IS 공격할 때 미국이 정보를 제공했대. 다 알았다는 거 증명한 거잖아. 미국이 다 알았다는 걸 증명한 사건인 거야. 맨날 입으로만 떠드는 거면. 아니 그러면 저기 언론인이 입으로 떠들어야지 총을 들고 싸우냐? 증명한 거야 이번에. 프랑스 테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뉴스의 핵심은 그거예요. 미국이 IS에 대한 정보를 프랑스에 줘서 프랑스가 공습을 대대적으로 했다. 그 얘기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IS에 대한 모든 걸 미국이 알고 있다. 그러면 왜 소탕하지 않느냐? 내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왜 미국은 IS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면서 왜 소탕하지 않느냐?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들 테러 집단이잖아. 지금 프랑스에서 그런 짓 했잖아. 자, 미국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나머지를 모를 것 같아? 다 알아.
알면서 왜 IS를 쓸어버리지 않을까? 목적이 뭘까? 유럽 전체에 테러에 대한 공포를 팔고 미국 전체에 테러에 대한 공포를 팔아서 결국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에 또 하나의 중동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밑밥이라는 거죠. 미국의 외교 정책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개의 바퀴 전략, 두 개의 바퀴 전략이라는 게 있고 1+1 정책이라는 게 있어. 전문 용어로. 그게 뭐냐? 정확한 표현은 찾아봐야 되는데 두 개의 바퀴라는 건 뭐냐? 중동하고 여기 북한 동북아 지역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군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요게 두 개의 바퀴 전략, 두 개의 전쟁 전략이야. 그게 공화당의 전쟁 전략이에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군 무기를 막 사서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그게 이제 미국의 공화당 쪽, 부시 쪽의 주장이고, 오바마는 뭐라 그래? 그렇게 하기에 미국에 돈이 너무나 없다. 그러니 복지에다가 돈을 쓰고 전쟁은 1+1으로 가자. 민주당의 정책은 뭐냐? 중동이든 동북아든 문제가 생기면 한 곳에선 전쟁을 유지하고 한 곳은 통제만 하는, 한 곳은 전쟁을 진행하고 한 곳은 통제하는 1+1 정책을 피자. 그게 민주당 쪽 정책인 거야. 그래서 오바마가 7년 동안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이 한쪽을 통제한다. 그래서 일본한테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동북아 방어 체계를 구축한 거 아니야. 그 일본이 동북아 방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다 낸 거예요. 돈을 다 내면서 누구한테? 미국한테 우리가 돈 내서 이 지역을 지켜줄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마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베가 오바마 뒤통수 쳤어. 아베가 지금 미국에 뒤통수를 쳤어. 그게 뭐냐? 북한에 진격하겠다.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아베 국방부가 북한에 유사시 문제가 생기면 일본군 자위대를 파병하겠다. 그게 미국하고 동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미국하고 합의된 내용이 아니야. 그래갖고 미국하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거야. 미국이 지금 우리는 미국만 믿고 있잖아.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공격하도록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게 지금 새누리당의 꼴통 새끼들의 입장이야.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 미국의 뒤통수를 쳤고 미국이 일본을 통제하지 못해요. 이것도 왜 그러냐? 유엔의 비용이 유네스코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유엔 산하 문화재를 유엔 산하에 문화재를 관리하고 이러는 게 이제 유네스코야. 근데 유네스코 재단이 전 세계에 무슨 유물 유적 이런 거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 그 다음에 조선왕릉 이걸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러는 거야. 기록문화유산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게 유네스코에서 하는 일인데 그 유네스코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80%인가 70%를 일본이 댔대잖아. 그동안에 유엔에 많은 비용이 일본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미국이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일본이 돈을 자꾸 내주니까 일본한테 많은 것을 넘겨준 거야, 권력을. 그런데 지금 이 아베네 그 조상이 일제 총독 가문 아니야. 그것들이 지금 미국에다가 그래서 지금 막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 기사 봤지? 유네스코에 돈을 더 이상 안 내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사건은 어떤 발생이었냐면 중국에서 일본의 침략 당시 중국에서 이제 일본이 그 중국에 침략해갖고 저지른 만행, 그 만행을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걸 유네스코가 인정을 한 거야. 유네스코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받아들인 거야. 맞죠? 그러자 일본에서 더 이상 유네스코 돈 안 내겠다. 그러면서 지금 거친 항의 중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그 침략, 전쟁을 했던 그 전범기업의 도시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놓고 중국에서 자기네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그 사건은 문화유산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돈 못 내겠다 이러면서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일본의 지금 상황. 그래서 지금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일본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일본 그러면 가장 문화적으로 많은 두 가지가 귀신 이야기. 귀신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성인물이야. 만화도 너무 야해. 아니 그냥 애니메이션이 포르노야. 포르노 애니메이션이 일본에 그냥 성행을 해요. 문화적으로 두 가지가 많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일본이 섬나라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요, 섬지방에 가면, 우리나라에 다도해잖아. 섬지방에 가면 뭐가 많아? 미신이 많아. 미신이 많아가지고, 왜 막 성황당처럼 색색깔 깃발을 배에다 다 달아두잖아. 그게 용왕님한테 제사 지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미신이 많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배를 타고 나가서 사고가 나면 다 죽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서라도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정서가 발달한 건데, 그 이유가 뭐하고 관계되냐면 기후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기후. 무슨 얘기냐? 여러분 비가 올 땐 좀 우울해지잖아. 비가 올 때 몸이 좀 나른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울해지잖아요. 그게 섬지방이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아. 이 섬지방이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아가지고 뭐라 그러나 심약해지는 거야. 습기가 인간의 몸에 안 좋아요. 습기가 사람 몸에 안 좋아. 그래서 이 습기가 많을 때, 그래서 왜 여름에 공포물이 팔리는 거야? 더위를 잊기 위해서? 그게 아니야. 여름에 습기가 많잖아. 꼭 귀신은 비 올 때 나오잖아. 그죠? 귀신이 꼭 비 올 때 나오는 게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본이 그래서 귀신 얘기가 많은 거야. 일본이 귀신 얘기가 많은 게 기후. 그게 아주 습한 아열대 기후 같은 습하고 막 몸을 다운시키는, 그런데다가 또 일본이 안맥이 굉장히 두꺼운 나라래요. 요게 옛날에 내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야. 일본에 폐가가 있어. 귀신이 나온다라는 집들이 있는데 누가 추적을 한 거야. 다큐멘터리 팀에서. 폐가의 위치를 전부 다 표시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만 일정한 선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선을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암맥인 거야. 암맥. 그러니까 암석의 맥. 암석의 맥이라는 게 뭐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령 집안에 돌이 가령 화강암? 왜 불구스름한 화강암 같은 걸 집안에 두면 잠 잘 못 자는 거 알아요? 악몽 많이 꾸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철제 침대를 쓰고 있다. 철제 침대를 쓰면 왜 병원에서 깊은 잠을 못 자잖아. 계속 얕은 잠을 자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철제 프레임 때문이야. 무슨 얘기냐면 그 철제 프레임에 철 성분이랑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철 성분이랑 이게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철제 침대가 있거나 철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 옆에서는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야. 악몽을 꾸는 거야. 그게 암맥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폐가가 그 암맥을 따라 있더라. 그래서 철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흉가를 찾아가 다닌 거야. 우리나라의 흉가를 찾아봤더니 공통점이 철제 장식물이 많은 거야. 철제 장식물이 많은 집들이 그런 헛것을 보고 끊임없이 불안 초조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철 성분하고 습기가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많은 나라야. 일본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가요, 불안감이 되게 차지하고 있어. 그들의 불안감이 영화로 표출된 게 2012년이다. 그때 내가 2010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때 무슨 기사에서 읽은 내용인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 심리가 있는 거야. 무엇보다 요즘에 일본이 계속 지진이 일어나잖아. 이게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이번 토요일 날 목포에 지진이 있었죠. 제주도하고 목포에 지진이 느껴졌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일본이잖아. 그런데 이 일본 열도잖아요. 섬이 여러 개로 조각이 다 있고, 그 밑에 보면 필리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구본
지구본이야. 자, 이게 미국이에요. 예. 이게 지금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 미국과 여기 한국이 있어. 이 아메리카 대륙하고 한반도 사이에 여기를 무슨 바다라고 불러요? 태평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일본 열도에서부터 이렇게 섬들이 나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필리핀이야. 여기가 필리핀이고 필리핀 밑에 어디까지? 뉴질랜드,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여기가 뉴질랜드지. 뉴질랜드. 그 다음에 여기가 뉴기니 섬. 오세아니아, 호주. 이렇게 섬이 쭉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이제 뉴질랜드를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 섬이 안 나와. 그러다가 이렇게 미국 대륙이 있는데 미국 대륙의 그림에 보면 짙은 갈색이 보이죠? 짙은 갈색이 선을 그리고 있는 거 보여요? 짙은 갈색이 선을 그리고 있는 게 보이죠? 요게 뭐냐면 신생대야. 새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높고 거친 그 산맥지대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이 섬들하고 이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이 산맥하고가 전체적으로 뭐라고 불러?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불러. 조산대라는 게 뭐냐면, 예. 이 조산대라는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융기되고, 융기와 침강이 일어나는 산악지대, 그게 조산대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근데 문제는 뭐, 일본이 위치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아시아판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구 속을 들여다보면, 지구를 뚫고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산이나 산맥이나 육지는 전부 다 지표야. 지구의 제일 껍데기층. 근데 이 껍데기층 밑에 보면 뭐가 있어? 멘틀이라는 게 있고, 그 멘틀 위에 이 소위 전체적인 뭐라 그러나 육지의 큰 대륙을 형성하는 게 판이론이잖아. 판이론. 판이 있다. 그래서 유라시아판,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카판, 그 다음에 여기 뭐 인도, 그래서 이 인도판도 원래 다른 쪽에 있다가 이게 올라간 거. 여기 보면 갈색으로 보이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도 이게 알프스 조산대야. 이게 맞지 여기? 여기 알프스가 아니라 히말라야 조산대. 히말라야 조산대. 그래서 이건 뭐냐? 인도가 원래 아시아에 없었어. 그런데 태평양 쪽에서 흘러와가지고 어느 바다에선가 흘러와갖고 여기 가서 붙은 거야. 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알프스는 이쪽에 있는 유럽의,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게 알프스 조산대이고 여기는 히말라야 조산대인데 밑에서 판이 올라가면서 여기 붙어서 여기가 히말라야 그가 만들어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가 늘 지진이 있어. 그리고 지진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석유가 있어. 이 조산대의 특징이 뭐냐면 신생대이고, 그러니까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땅이고, 이 만들어지고 있는 땅의 특징이 뭐냐면 석유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근처에 뭐가 있어요? 중국하고 계속 싸우는 땅 티벳. 왜 그 달라이 라마에게 알잖아, 유명하잖아. 달라이 라마 때문에 뭐 중국이 티벳을 뭐 압제를 한다, 뭐 티벳의 민족주의와 중국의 대결이다. 아니야. 티벳이 이 히말라야 조산대의 영향으로 석유가 중동보다 많대. 석유가 중동보다 많이 매장돼 있는 곳이 티벳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티벳의 자원 때문에 독립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지구에 대한 역사인데, 넘어가 보면 바로 이 일본에 왜 일본이 계속 지진이 일어나냐면 환태평양 조산대라 해서 여기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특히 태평양판하고 아시아판이 부딪히고 있는데 움직임이 계속 일본이 가라앉고 있다는 거야. 예. 일본이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일본인들의 공포의 원인인 거예요. 일본이 언젠가는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중국이나 한반도로 오겠다라는 게 그런 거야. 왜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으로 쳐들어가겠다. 그 이유가 뭐냐? 일본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일식집에 가보면 일식이 되게 비싸잖아.
일식이 되게 비싼데 그 비싼 일식의 양을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일식집에 가면 일단 가격이 비싸서 놀래. 두 번째 왜 놀래요? 가격에 비해서 양이 적어서 놀래. 그죠? 막 확 열받잖아. 이런 시벌놈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일식의 양이 적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일본이 농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어머. 잠깐만. 내가 또 오늘 인터뷰를 또 잊어버렸어. 예. 어머머머. 예. 잠깐만. 요 일본 농업 얘기 마저 할게요. 예. 그래서 일본은 농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요. 일본의 왕족이 벼농사 짓는 법을 국민들한테 막 가르치고 그래. 근데 벼농사가 잘 안 돼. 일본 땅이 논이 형성되기가 어려운 땅이야. 그래서 일본은 옛날부터 어떻게 했다? 조선에서 쌀을 사다 먹거나 훔쳐 먹었어. 그래서 이 호남 지방에 쌀 훔치러 왔던 일본 해적의 별명이 뭐야? 왜구. 그래서 일식이 양이 적은 거야. 아유,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네. 오늘 인터뷰가 2개라서. 여보세요? 아우, 정말 죄송해요. 지금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우, 아니에요. 아유, 제가 늦었는데 천천히 가야죠. 예, 자, 저기 연결할게요. 잠시만요. 자, 양효영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잠깐만요. 영덕 주민투표 이야기 그거부터 좀 해주실래요? 아, 주민투표. 예. 네. 10일, 12일 양일간에 거쳐서 진행이 됐고요. 네. 투표율에 대해서 말이 많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주민들이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는 투표인 명부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네. 투표인 명부 한 18,581명에서 60.3%인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네. 예, 그렇게 해서 60.3%의 투표율을 보였고요. 아, 잠깐만요. 요 얘기 예.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전체 네. 주민이 4만 명인데 네. 11,000명밖에 투표를 안 해서 33%가 안 됐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주민 투표의 투표인 명단을 만들었고 그 네. 명단을 기준으로 보면 60.3%가 투표한 거다. 3%다. 예, 예. 근데 그 조선일보에 그거는 이번에 뭐 경향신문, 한겨레 같은 지구 언론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나와서 그 영덕에서 이걸 준비한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네. 그런 수치를 쓰려면 사실 중앙선관위에서 주체가 돼서 선거인 명부도 제공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소 투표나 부재자 투표를 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진행하지 않았고 선거인 명부, 그러니까 투표인 명부도 정확하게 몇 명인지 저희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인구는 4만 명이지만 작년에 육사 지방선거 때 한 3만 4천여 명 정도가 유권자로 확인이 됐긴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몇 명인지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육사 지방선거 작년에 부재자 그다음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소자, 부재자 대상자 수가 그중에 투표한 사람이 3천 명인가 아마 넘었던 것 같고. 예. 근데 이분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외부에 적은 여기 있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이라 투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사실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부재자나 아니면 거소자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32.5%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좀 억지가 심하고, 예. 투표인 명부 기준으로, 애초에 하기로 했고, 작년에, 삼척에서도 투표인 명부 기준으로 했었어요. 거기도 한 6만 2천 명이 유권자인데, 투표인 명부가 한 4만 2천 명 정도 됐고, 네. 그 4만 2천 명 중에 68%가 투표했다, 이렇게 투표를 발표한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도 이제, 투표를 할 사람들은 또 다 데이터를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다면, 그러면 3만 4천 명 중에서,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를 7천 명을 빼면 이제 한 2만 7천 명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2만 7천 명 중에 11,200명 정도를 잡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한 41% 나오죠. 아, 예, 어쨌거나 삼척은 조선일보의 부재자 주장은 투표했어요. 잘못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주장대로 하려면 중앙선관위에서 주체가 돼서 정확한 정보 제공했어야죠. 예,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협조를 했어야 됐고 투표를 방해도 안 독려를 되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잘 아시겠지만 투표를 독려한 게 아니라 방해를 불법 했죠. 투표다, 나쁜 네. 투표다, 뭐 가짜 투표다, 투표장에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 투표소 주위에 첫날에 투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한 8,00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첫날에는 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감시하다가 둘째 날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투표소 주위에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한 10여 명, 뭐, 차량 4대, 5대를 이렇게 전진 배치를 시켜가지고 투표소 주위를 둘러싸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너 투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그런 분위기였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한 거네요, 그럼? 그렇죠. 저희는, 사실 저는 그 영덕에서 선거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잘 판단을 못했는데 지역에서 뭐 군의원이나 군수 선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한 7,000표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첫날 8,000표 가까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날까지 해서 11,000표가 넘게 나왔고 둘째 날은 굉장히 노골적인 투표 방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그 제보를 받고 가봤더니 투표를 나오려는 할머니들을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어머. 네, 그리고 좀 실어달라고 연락이 와서 가보면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몸으로 밀어내요. 골목골목을 지키면서. 어머. 네,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무서워서 투표하러 못 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었죠. 그런 걸 보면 이 11,209명의 투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한 거고 특히나 여기가 경상북도 영덕이라는 곳이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아쉽게도 2위가 됐는데 87.11%였어요. 87.22%가 1등이었고 여기가 87.11%로 아주 가까이 2등을 한 곳이라 그 정도로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현 정부의 장관 2명의 명의로 된 담화문이 발표가 됐을 때 이거는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현수막도 도배가 되고 뭐 유인물 아주 현란한 유인물부터 해서 집집마다 다 배달되는 우편물 저희는 거의 협박성 편지로 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했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투표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리고 그 투표한 사람들 중에 이건 거의 기록적인 숫자죠. 91.7%가 반대인 거예요. 네, 이건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이거 기네스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거의 그러니까 그죠? 저희도 90%가 넘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 삼척도 84.몇 %였죠. 85% 정도로 저희가 반올림해서 봤는데 그리고 그 부안 흑폐기장 싸움할 때도 거기도 90%가 안 넘었죠. 근데 여기는 91.7%. 그것도 이제 그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영덕은 반대 운동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든 찬성이든 우선 우리 의사부터 먼저 확인하자. 했는데. 근데 그 의사를 이렇게 확실하게 낸 거는 얼마나 바닥 민심이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근데 내 생각에는 좀 달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등신들이 투표를 적극 권장해서 그 찬성하는 사람들도 투표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90%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막 투표를 방해해가지고 영덕에 핵폐기장 핵발전소 들어와도 된다 이런 사람들 투표를 못한 거네. 거의 못한 거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제 투표인명부 서명을 받을 때 그때는 여론조사도 그랬지만 투표를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60%였지만 주민 투표를 해야 된다는 사람은 70%가 넘었어요. 그 얘기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투표는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12,000명 정도의 투표인 명부를 작성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투표해야 된다고 서명을 한 거였는데 그렇지. 나중에 보니까 이 투표인 명부 작성한 12,000명에서 투표한 사람보다
현장에 즉석에 와서 투표 명부에 등록하고 투표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찬성 쪽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별로 안 한 거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 예상이 많이 빗나간 게 처음에 투표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다. 7,000명에서 10,000명 되면 정말 대박이다 이랬는데 11,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반대가 한 6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론조사하고 투표가 보면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반대나 이런 거는. 그럼 투표 막상 들어가 보면 또 찬성이 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0% 반대여서 좀 불안했던 게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래도 우리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결과에 다 승복해야 된다. 찬성이 많이 나오면 찬성으로 가는 거고 라고 몇 번씩 다짐을 했는데 이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럼 지금 그 영덕 분위기는 어떤가요? 영덕 분위기는 뭐 서로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그 민심을 확인하니까 굉장히 뿌듯해하시죠. 뿌듯해하고 첫날에는 서로 뭐 주민들 부둥켜고 막 울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민중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경상북도 사실 뭐 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또 노골적인 표현을 쓰면 박근혜 정부의 심장으로 우리가 접근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남아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인천 쪽 경기도는 옛날에 구록제 회기장 싸움 이후로 그 정리가 됐고, 충청도는 안면도 핵폐기장, 전라북도는 부안 핵폐기장, 전라남도나 이쪽은 핵발전소 후보 지역기도 하고 핵폐기장 후보 지역을 다 막아냈거든요. 네. 그게 뭐 진도, 완도, 해남, 고흥, 보성 뭐 이런 쪽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영광 핵발전소 한 군데만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경상도로 넘어와서 보면은 부산광역시를 사실은 접수한 거죠, 저희가. 고리로기 폐쇄를 끌어낸 거잖아요. 김무성 대표도 끝까지 고리로기 폐쇄 반대하다가,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의 힘에 밀려가지고 폐쇄를 시킨 거 아닙니까? 폐쇄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위로 올라가면 강원도가 삼척 핵발전소 부지였는데, 그 삼척 청정 강원 지키자 이렇게 하면서 삼척을 중심으로 이제 강원도가 전체가 여론이 바뀌었죠. 핵발전소에 대한 여론이. 그리고 마지막 남은 데가 경상북도인데 그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영덕, 거의 심정부에서 정부에서 정말 중앙정부가 작정을 하고 완전히 억압하고 몰아쳤는데도 불구하고 91.7%의 반대를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딱 표현한 걸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리 그 지금 정부가 민주주의를 거스르려고 하더라도 이런 시골 깡촌에서도 민주주의는 대세인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이거 진짜 우리가 현대사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진짜 이게 듣는다는 게 너무나 진짜 막 승전보 같이 들려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네, 사실 저는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고, 많이 부족하다는 걸 좀 더 많이 느꼈고. 진짜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게. 그러니까 솔직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뭐 현장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플랜카드 얼마나 노골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 시청자들이 사진 찍어갖고 보내셨는데, 와, 이거 무슨 진짜 이승만 시대 같더라고요. 네, 박근혜 흔들기다 그러면서,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주진 투표를 추진한 세력은 박근혜 흔들기고 불순 좌파 세력이고 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거기서 60%가 투표하고 91%가 찬성하고.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고. 그 기도 중에 경북에 이게 변화되고 있다는 어떤 제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양이원영 처장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기적이네, 기적.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체증하고 막 감시하고 그러니까 밤에 깜깜할 때 몰래 나와서 투표하시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 할머니들. 아니면 새벽에 6시 전에 나와가지고 줄 서서 투표하고. 세상에.
예, 나쁜 그렇게, 새끼들. 그러니까 그런 막판에 이제 그 추진위원 한 분이 글을 쓰신 걸 제가 오마이뉴스에 올리면서 저도 간단히 글을 썼는데,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부가 영도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아니,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할지 말지 그거 한다는데 그것조차 못해. 그게 법적인 절차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중앙정부가 해준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나 외부의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 돈 아껴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그렇게 억압하고 그러면 아무리 바보래도 밟으면 꿈틀거리죠. 그걸 그렇게 짓밟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살아있다 이런 거 보여준 게 아닌가. 제가 볼 때 싶어요. 박근혜가 이 영덕에서 그 투표 못하게 한 게 결국 자기 무덤을 팠어. 저는 자충수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무리수를 던졌다 생각했는데 그게 자충수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니라 완전 자살골이네.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거 아니야. 91.7%란 숫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율 30몇 %이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이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들어와서 투표한 사람들이 반대를 던진 게 91.7%다. 이게 이건 사실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숫자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무슨 드라마야, 드라마. 한편의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의 영화. 벌어진 일들이. 근데 사실 그동안에 양현영 국장이 좀 영덕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지내신 거죠? 계속 주말 부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9월 달부터 있었죠. 9월 달부터 10월, 11월. 예, 2달 한 반 정도. 2달 정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정도. 예. 이게 그렇게 고생하니까 그게 보답이 된 거 아니에요. 저 혼자만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초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위기 파악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 저뿐만 아니라 녹색연합의 활동가 한 명도 몇 달 동안 와 있었고 저희 뭐 환경운동연합 저희 팀 4명 다 내려와 있었고 녹색당 사람들도 뭐 천주교 쪽 그다음에 원불교에서도 여기 순례하시고 뿐만 아니라 뭐 차일드 세이브의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거리에 나가기도 하고 환경운동이라고 치면은 사실 이런 집중이 없었는데 전국의 50개 지역 중에 절반 이상 한 40여 명이 되는 사무국처장들이 3박 4일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투표소를 다 지켰으니까. 왜냐하면 투표소가 침탈될 거라고 저희는 봤어요. 겹칠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 지역에 예를 들면 무슨 전우회부터 해서 고엽제 전우회부터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느낌이 그래도 이제 또 지역 주민들 사이기 때문에 늘 보는 사람들 사이라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걱정이 제일 컸었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가고 무사히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그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성공이라. 맞아요. 예. 반대가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투표 자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마무리해서 개표까지 했다. 예.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 숫자가 숫자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기자분들 참 하여튼 지나고 보니까 그 숫자로만 얘기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정말 투표소 침탈되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 했었으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그리고 투표소를 정하는 것도 뭐 몇 주 동안 티격태격 집회신고 하니만이 했다가 우리가 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집회신고를 하고 그것만 해도 숱하게 밤새고 토론하고 대안 만들고 그랬죠. 투표소 하나 만드는 것도. 이건 진짜 다큐를 찍었어야 됐는데. 네. 머릿속에 있는데. 그러게. 이거 다큐를 찍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 세계 핵발전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진짜 드라마처럼 한국의 영덕 주민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기록으로 남겼어야 되는데 아쉽다. 좌우지간 어쨌거나 고생하셨고요. 지나고 나니까 이런 거죠. 그렇지. 사실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 그죠? 그렇죠. 사실 저희들끼리 그 만원빵 내기 했었어요. 내기에서 20% 정도로 잡았죠. 20%가 이제 7,000명인데 그 정도이지 않을까. 근데 투표율 명부로 보면은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지만 이제 작년 육사 지방선거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재보궐선거가 20%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재보궐선거였을 때 그렇지, 맞아. 그 투표율이 재보궐이 15% 나왔는데. 네, 15% 나온 데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시골 동네는 20% 좀 더 높게 나오고 하니까 여기도 투표 방해가 심하니까 한 2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이야. 그래서 서로 마음을 너무 상처 안 받고 마음 다독이려고 기대도 안 했구나. 크게 실망하지 말자 우리. 그래도 우리가 여기 와서 한 거는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하자고 그렇게 염원을 했고 그 주민 투표를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마감하는 거를 우리 목표로 삼자. 투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반대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예. 근데 그러곤 했는데 심지어 진보 언론까지도 30몇 % 이렇게 하면서 효력이 상실이 어쩌고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좀 많이 섭섭했죠. 한겨레 요즘에 진짜 이거 끊어야 되나 싶네 진짜. 자꾸 이러면서. 아유 그러지 마요. 우리 자산인데 그러지 마시고 좀 토론이나 이런 걸 충분히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게요. 너무나 이 사실 영독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이 진보 언론들이 신경 안 쓴 게 맞아. 그 와중에 그러니까 영독 주민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영독 주민들이 그냥 언론에 상관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적을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오히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심지어 JTBC조차도 쉬지 않았잖아요. 그러게. 제가 아는 기자 통해서 얘기해봤는데 내부에서 잘렸나 보더라고요. 자세는 그 통로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다들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 중앙정부만 이게 투쟁이 정말 힘든 투쟁이었는데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 영덕에 놀러 가야 되겠어요. 네, 영덕에 진짜 다시 가서 그 관광도 좀 하고 이 멋있는 영덕 주민들 좀 구경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망치 부인 생각 나시는 게 왜 여기는 그냥 보수적인 곳이라서 세월호 좀 뭐든 이렇게 하면은 막 괜히 마찰 생길까봐 걱정하셨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회장님도 저희 한동현 그 세월호 노란 리본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치 입장이 다른 거는 그냥 인정하고 가시고 우리는 주민투표만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일일이 다 토론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또 오해도 있으니 보수 언론을 통해서. 참 그 양현영 국장이 일하는 거 보면서 이번 주 놀란 게 사실은 그쪽 지역의 우리 시청자들이 양현영 국장 수상하다. 새누리 편악지 아니냐. 왜 새누리 편만 드냐. 그런 비난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줄기 있게 이건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전부 다 배제하고 정말 영덕 주민들에게 무엇이 이로운가 이걸 가지고 그냥 쭉 달린 거 아니야.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다 인정해주고 그런 방식이 먹힌다는 그런 방식이 삼척을 변화시켰고 영덕을 변화시켰고 참 이 양희원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 과정에 저는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양희원형 국장 혼자만이 아니라 이 환경운동 연합이 쌓아온 내공이랄까 그런 거겠죠? 네, 그럼요. 저희 전 지역 국처장들이 전화해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2박 3일을 결의하는 걸 보고 굉장히 왜냐하면 지역별로 운동단체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네. 한두 명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 지역을 2박 3일을 비우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보통 결의가 아니거든요.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그만큼 이제 마음이 동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새누리당에 대한 얘기는 제가 페북에도 쓰기도 했지만, 이게 정치적 입장이라는 게 가끔은 관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왜곡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세월호에 대한 것도. 근데 그걸 불신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서로 첨예한 거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전 대화가 틀이 안 될 것 같고, 핵발전소에 대한 거는 저는 어쨌든 여기부터 서로 공감대 있는 것부터 스며들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서로 정치 입장이 다르다고 선 긋기 시작하면 같이 하시는 게 없죠, 거의. 그렇죠. 네, 특히 지역운동, 현장운동, 대중운동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를 내세우게 되면 같이 하기 힘들고요. 같은 부분이 어떤 건지부터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활동 방침이 그런 오늘 이 기적을 이루어낸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영덕 주민들이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거기 영덕 주민들 진짜 새로 보였어요. 네네, 그렇죠. 저도 정말. 근데 이분들이 참 내색을 안 하세요. 내색을 안 하시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이게 91.7%가 나오려면요, 이분들은 예를 들면 목욕탕에서도 얘기하고,
그렇죠? 네. 들에서 나가서도 얘기하고 식당 가서도 얘기하고 갯날 모임에서도 얘기하고 동창에서도 얘기했어야지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저희는 그런 그 세부적인데 다 지역 주민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서 굉장히 불안했던 거고. 근데 주민분들은 우리 믿고 가자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경상도 사람들이 좀 그런 아싸란 게 있어. 확실한 게 좀 있죠. 네, 확실해. 네, 그러니까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그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다. 그게 있어서 네. 괜히 이거 하여튼 이번 그 영덕 주민투표 이야기 미처 몰랐던 사실 막 그 주민투표가 33%가 안 된다고 개뻥 칠 때 그때 네. 제가 굉장히 많이 그 속상했는데 지금 얘기를 네. 듣고 보니까 앞으로 제가 할 말 많아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네. 자, 오늘의 네네. 우리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네네. 네네. 그렇죠. 자, 네. 아이고 진짜 너무 이 얘기만 해도 뭐 저기 밤새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 핫이슈 5 네, 들어갑시다. 네. 예. 네, 주간 베스트 5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지난주 181개 단체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만든 424개의 글들 중에서 시민정치마당에, 들어오신 분들이었든지 추천하고, 네. 그리고 SNS로 이렇게, 공유하고 했던 것 중에서 네. 5위는 환경운동연합 저희 단체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이게 뭔 한국이 말이에요? 금융지원한 석탄화력 력의 피해 비용이 한 해에 10조 원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 우리나라 이제 자본들이 특히나 건설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제3세계,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데다가 석탄화력 발전소를 지어요. 예. 그러면 투자금을, 어쨌든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 투자금은 해외 투자라고 해서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같은 데서 자금 조달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저리로. 예. 네, 그렇게 해서 건설된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네. 이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해서 외부 비용, 그러니까 석탄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라든지 석탄 재해 문제라든지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외부 비용이 1달러당 0.4에서 2.4달러 정도 나온다라고 본 게 이제 국제 통화기금에서 연구 개발한 모델에 의한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최근에 또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 WWF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이라는 데서 새로이 또 조사를 해가지고 내서 봤더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해외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입힌 피해 비용이 약 1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투자한 나라 OECD 국가는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우리나라인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더 피해 비용이 높냐면 우리나라가 지원한 석탄화력 발전소 중에서 인도의 문드라 석탄화력 발전소 피해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규모가 4,620메가와트니까 원전 한 5개 분량 정도 되는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했는데 인구 밀집 지역에다 건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 피해가 두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연간 한 10조 원 정도의 피해 비용,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한 피해 비용이 집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금융이 그러니까 각 나라의 석탄화력 발전소 짓는 것에 일종의 투자를 한 거고. 네, 그 그렇죠. 투자한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한 해 동안 이 지구에 끼치는 피해가 10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만든 피해가. 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거고. 근데 다른 나라도 많아서 다 합치면은 2014년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 외부 비용을 3천억 원, 아니다, 3천조. 죄송합니다. 3천조. 3조 1230억 달러니까 3천조죠. 3천조가 넘는 비용으로 추론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게 뭐라 그러나 이익을 위해서 그 주식을 투자하고 그 주식의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금융의 모습을 보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수출입은행은 이렇게 투자금을 대줄 때 기준이 있대요. 가이드라인이 있고 규제를 해서 좋은 기술, 나쁜 기술, 그걸 좀 나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의 수출입은행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는 투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요? 그러면 미국은 근데 왜 미국도 지금 피해 비용에
피해를 발생시킨 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돈도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눈 달린 돈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야겠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돈을 지원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한국전력공사나 뭐 대우건설 이런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어느 나라에 소통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니까 돈 좀 빌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수출입은행에서나 이런 데 그렇죠. 그 저리를 빌려주는 거죠. 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런 나쁜 수에는 우리가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세우면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않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게 정부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다음 이야기는요? 네, 다음 이야기는 4위인데요. 4위는 정부 담화문과 경찰의 집회 대응 및 14일 대입 논술 시험 관련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의 입장인데요. 네. 내용을 보니까 14일 날 이제 논술 시험도 하고 하니까 네. 이런 총궐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합동 담화문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쟁본부가 입장을 낸 거죠. 네. 입장을 내서 이제 집회 보장을 요구를 한 거고, 예.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마치 이제 투쟁본부가 광화문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진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다. 근데 하지만 그쵸. 실제로는 집회 신고를 했다 KT 앞에. 네. 근데 이제 차벽을 세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글들이 지금 네 번째로 네. 그러니까 공유가 되고, 받았다. 네네. 지난주에. 네. 그래서 대입 논술 시험이나 수험생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글로 같이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근처에 이제 이런 걸로 영향을 받을 곳을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곳은 성균관대학교인데 그렇죠. 성균관대학교가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가깝다고 하더라도 차로 가도 한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니까. 네. 예, 그리고 그 행진하는 곳이 광화문 방향이라서 그쪽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4위로 올라왔고요. 예. 다음 3위는? 3위는 잠깐만요. 4위는 그랬고 3위는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의석 비율 확대를 위해서 획정위에서 제시하라 이런 내용의 네. 정치개혁 시민연대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여전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비례대표를 그러니까 지금 현직 의원들은 자기네 지역구를 지키면서 국회의원 네네. 300명의 숫자를 건드리지 않으려면 비례의석을 줄여야 된다 이런 줄여야 된다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제 비례의석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이 얘기를. 논평. 근데 이게 제가 잘 안 찾아봐서 그런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예, 무산됐죠. 이게 원래 법적인 시한이 있지 않나요? 예, 법적 시한을 어기고 결국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희박한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배지를 지키려고 지역구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는 지역구가 늘어야 되는데 이제 인구 희박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비례대표들을 줄이라고 그러면서 전체 의석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 의석수를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구 비율에 따르면 488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자문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의원의 특혜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독점하고자 숫자를 안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야당이 여기에 그러니까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결국 여당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줘갖고 실패한 건데 새누리당이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비례대표 문제로 야권이 진보 세력하고 새정치연합이 하나로 뭉칠까봐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동의 안 해준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 수를 좀 늘리지. 우리나라 좀 적은데. 그렇죠. 한 300, 여기서는 어쨌든 정기특위에서는 360석 정도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수도 이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승자 독식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32.5% 그 보도를 한 그 언론사들을 보면서 특히 조선일보 보면서 아니 지난
재보궐선거 때 광명인가 어디는 15% 중에서 그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그 의원이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지방의 의원이긴 한데. 그래요. 참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선거구제에서 뭐 네. 얼마를 어떤 1등하면 무조건 그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면서 이 짓거리를 끝내야죠. 하여튼 갈 네,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갑시다. 전 이거는 빨리 그러게요. 하여튼 뭐 정치가 에너지 쪽이나 원전 쪽도 이건 핵발전소가 급한 게 전기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정치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만 바로잡히면 해결될 게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두 번째는 순위 2번은 BBC에서 한국 경찰 물대포와 체류액으로 행진하는 시위대 진압을 보도한 이 뉴스프로라는 곳에서 그걸 보도한 것을 올렸는데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순위로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네. 지난 11월 14일 집회 관련해서 예. 여러 세계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네. 그중에서 BBC 해외 언론의 보도를 소개하는 뉴스프로글이 이번 주에 2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네네. 네, 기사 내용이 많지 않아서 이제 전체 글을 읽어드리면요. 이건 네. 원본 글을 뉴스프로 번역팀에서 번역한 건데요. 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경찰이 최근 들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주 시위에서 시위자들과 충돌했다. 경찰은 보수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을 향해 체류액과 물대포를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만 명의 인파가 그 행진에 참여했다. 그 행진에는 박 대통령의 기업 우호 정책들에 반대하는 노조를 포함해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했다. 다른 시위자들은 한국의 과거 독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들 말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 시행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행진에 참여한 많은 시위자들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경찰은 시위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며 경찰 차단벽을 돌파하려고 하자 체류액을 발사했다.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는 2년 전에 선출됐다.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데 있어 더욱 많은 재량권을 고용주에게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논란이 많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 말이에요. 박근혜가 이 G20 회의에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막 노동정책을, 노동개혁을 하고 있다고 연설을 했더라고요. 근데 포장을 해가지고. 세계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있어서 더욱 많은 재량권을 고용주에게 허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그렇게 막 떼떼옷 입고 가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가 잘하고 있다가 뻥을 깠는데 BBC의 평가는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데 있어 더욱 많은 재량권을 고용주들에게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논란이 많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박근혜 연설에 대한 평가로 들려가지고 아주 그냥 고소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요. 예. 이 G20의 나라들이 등신들도 아니고 진짜. 첫 번째가 이제 민중 총궐기 집회 장소 위치. 그게 가장 많이 나왔네요. 이거는 뭐 특별히 내용 설명할 게 없겠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회 장소를 묻는 카톡을 그렇죠. 했군요. 네. 그래요. 제가 이날 올라왔거든요. 이날 저녁에. 아, 영덕에서? 네네. 저녁에 올라왔는데, 다 길도 막히고, 현장을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집에 와서 애 보느라고. 아, 애기가 있으시구나. 5살짜리 애가 있어요. 어머나, 그럼 그 애기를 그럼 누가 보고? 신랑이 보고 있었죠. 어이구, 저런. 세상에, 5살짜리 애기를. 네. 아유, 고생했네. 어린이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애가 자는 애를, 또 신랑이 새로 취직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애는 안 일어나니까, 자는 애를 이렇게 안고,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애가 깬대요. 아이고.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친정엄마도 가끔 와서 돌봐주시긴 하는데, 신랑이 며칠 있다 와서 보니까 쌍꺼풀을 터뜨렸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그리고 애도 저를 그렇게 막 찾지 않는 것 같아서는 걱정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14일이 토요일이죠. 와서 오늘까지 제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안 가고, 아이고. 또 어디 멀리 갈까봐. 아이고, 어떡해. 딱 붙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아이고 불쌍해라. 오늘도 저 점심때까지 있다가 갔어요. 예. 한동안 애기랑 많이 네. 같이 있어 주세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고생했네. 그게 네. 애들이 이제 표현을 한다고 다 그렇게 다 표현하는 거, 감정을 다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도리어 아이들이 협조적일 때 그게 문제래요. 막 네. 자기 의사 표현하고 울고 떼쓰고 그게 애들 정서에 더 좋다니까. 애들이 너무 협조적일 때 그때 의심하셔야 된다는 거. 예, 울게 내버려 둬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책에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네. 우리 다음 네, 주에 네. 또 반가운 소식으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덕 주민투표 이야기와 시민사회 핫이슈 5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하던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빠졌어. 네,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방송 너무 길어서 미안해요. 1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4시간 반을 하고 있죠. 5시간 반? 아니, 4시간 반. 4시간 반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만 할게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먼저 전쟁을 걸은 건 박지원이었죠. 박지원 선수와 내년에 공천받기 어려워 보이는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호남에서 지지율이 5%다. 이러면서 공격의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다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문재인 지지율 호남에서 박원순이 22, 문재인이 21이더라. 그러니까 문재인이 5%란 얘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리얼미터에서 또 밝혔어요. 그 막 여러분들이 이제 막 리얼미터 좋게 나오니까 막 좋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내가 볼 때 둘 다 틀렸어. 갤럽도 틀렸고 리얼미터도 틀렸어요. 지금 내가 볼 때 호남 사람들은 그 소위 이제 박지원 지지자들 극소수야. 그 박지원 지지자들만 이 문재인으로 안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 우리 그날 토요일날 봤잖아요. 토요일날 무안에서 왔다는 그 농민이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날 알지도 못한 사람 같았어. 내가 일단 여러분 그날 기억나죠? 어떤 여자분이 그 사람을 데려온 거야. 그 무안 농민을. 그러면서 우리 방송에다가 문재인에 대한 욕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날 모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와가지고 호남은 문재인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러 온 거야. 이 사람 좀 수상한 사람이죠? 그죠? 예. 근데 하여튼 와가지고 논리를 폈어. 근데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도망가는 거. 그 할아버지 도망가는 거 들으셨죠? 뭐 누군지 몰라도 말을 되게 잘해서 나는 농민이라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잖아. 그러면서 설명을 잘 못하니까 논리가 없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서 가장 드러낸 얘기가 뭐냐면 노무현이 당선된 다음에 왜 비서실장을 문재인 썼냐고. 호남 사람을 안 쓰고 문재인을 비서실장을 써서 그게 화가 났대. 이건 무슨 소린지.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노인분은 이제 자기는 박지원 지지자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논리가 없는 거야. 논리가 없어. 그런데 도리어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호남에 계신 분들 텔레그램이랑 문자로 엄청 그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호남의 정서를 알려달라고 난리 났었어. 근데 옛날에는 전주 쪽이 되게 조용했는데 이번 문제는 전주 지역의 문재인 지지자들이 엄청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이 글을 많이 보내셨어요. 여기 전주 사람들 문재인 대표 좋아한다고. 여기 전주 사람들 문재인 대표 좋아하고 새정치연합이 제대로 해서 그러니까 호남의 불만은 내가 볼 때 5%가 문재인 지지율이 아니야. 호남에서 5%가 문재인 지지율이 아니라 갤럽에서 조사된 5%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율이야. 그 5%가 무슨 얘기냐? 왜 제대로 야당답게 싸우지 못하냐?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리얼미터에 나온 많은 우리 쪽 사람들의 높은 대선 후보 지지율은 누구든지 되면 야당 찍겠다는 거야. 그러니 그 프로테이즈는 의미가 없다. 예, 의미가 없는 거고요. 도리어 지금 호남에서 올라온 내용은 뭐냐? 새정치연합이 진보 세력이랑 하나가 돼서 진보 야당이랑 하나가 돼서 내년 총선 무조건 이겨라. 그거야. 제가 지금 호남의 정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문재인이 당대표 그만둬야 된다라는 거에 관심이 없어. 기본적으로 호남 사람들은
문재인이 당대표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박지원 지지자 몇 명? 박지원, 주승용 이런 사람들 지지자 몇 명이 그런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호남 사람들은 문재인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 안 한다고. 문재인이 그만두고 야권에서 또 전당대회 한다고 개지랄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빨리 대충이라도 치르고 지금은 내년 총선 이기는 총선을 준비해라. 그게 호남 90% 정서야.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내가 파악한 호남의 정서는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5%다, 20%다, 다 개뻥이고, 문재인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 10% 정도밖에 안 돼. 전체 5%, 10%도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한 1, 2%가 떠드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문재인이 당대표를 하든 말든 관심 없어. 뭐가 중요하냐? 내년에 새정치연합이든지 어떤 이름이든지 확실한 야당 만들어서 확실하게 박근혜랑 싸워서 확실하게 이겨라. 그게 호남 90%야.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율을 따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호남 사람들은 웃기다고 본다고. 그게 왜 필요하냐고 지금. 아니 지금 국정교과서 싸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걸 왜 뒤통수를 까냐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전남인데요, 여기 광주인데요, 여기 전주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낸 내용이 그거야. 문재인 자체의 호불호가 없다. 문재인 자체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왜 제대로 못 싸우느냐.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로 한참 싸워야 되는데 당대표 뒤통수나 깔기고 있고,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호남에서 원하는 건 새정치연합이 정신 차리고 모든 야권 세력 하나로 뭉쳐서 내년 총선 확실히 이기라는 거다. 자, 제가 지금 호남의 정서 제대로 읽은 거 맞아요? 호남 분들한테 혹시 주변에서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냐? 95%가 주변에 10명 중에 9명이 문재인으로 안 된다 그러냐 물어봤어. 그런 사람 없대는 거야. 한 명도 없대. 문재인으로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도리어 호남 사람들의 불만은 새정치연합 안에서 저 싸우고 막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발목 잡고 서로 개파 싸움하고 그런 꼬라지 보기 싫다는 사람이 90%야. 내 말이 맞지? 그지? 무엇보다 그 할아버지 도망간 거, 무안에 그 농민인 척한 할아버지 도망간 내용. 그래서 제3의 인물 안철수를 떼워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가 당대표 할 때 지방선거 호남 어떻게 됐냐? 도망가잖아. 안철수를 성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 개지랄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안철수가 당대표 할 때 호남에서 무소속이 대거 당선됐냐? 전국선거 그렇게 말아먹었냐? 어디서 안철수가 대안이란 개소리가 나와? 이게 맞는지 우리 호남에 한번 가자고. 내가 다음 주에는 이번 주구나. 이번 주 화요일이지. 네. 이번 주까지 경남에서 지금 주민 소환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준표 주민 소환 투표인단수 서명자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집계가 되고 있어요? 이번 주 11월 20일까지 홍준표 주민 소환에 대한 서명이 마감이 된대요. 예. 그거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예. 사실 그쪽 정서를 가지고 궁금해갖고, 지금 들려오는 경북이 뒤집어진 거 봤죠, 지금? 경북 영덕에서 박근혜가 싫어한다. 이거 주민투표는 박근혜를 흔드는 거다. 그렇게 협박했는데, 투표인단은 60%가 투표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경남도 지금 장난이 아니래요. 경남도 장난이 아니라는데 경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 내가 직접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목요일쯤 경남에 홍준표 주민 소환에 대한 여론 이걸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니면 모레.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 중에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다 해서. 그리고 호남에 한번 가보겠다. 계속해서 지금 박지원과 야당 안에 꼴통들이 지금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는 호남의 여론 그러잖아. 근데 호남 진짜 가보게.
호남에 가서 그 진짜로 문재인으로 안 된다는 여론이 95%인지 그거 아니야. 문재인 지지율이 5%다. 그 얘기는 문재인으로 내년 총선 치르는 거 반대하는 게 95%라는 거 아니야. 내 호남 사람 10명 붙들고 물어보게. 문재인으로 안 된다라고 저기 주장하시는 거냐고. 거짓말이라니까. 호남에서 그런 말 안 해. 그런데 그럼 누가 얘기하느냐? 루트를 알아. 그 광주 전라도 지역에, 광주 전남 지역의 공무원들. 광주 전남 지역에 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직원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녀. 지금 이게 확인된 루트가 그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그런 얘기 안 해. 주로 누가 그러냐? 광주 전남 지역의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있어. 공무원하고 관공서 다니는 사람들. 공무원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들 중에 왜 좀 높은 직급에 좀 살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녀.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디냐면 광주 서구가 그게 천정배도 뽑아준 동네잖아. 광주 서구가 광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야. 광주에서 제일 비싼 부자들이 사는 동네야. 그 서구에서 그 논리가 나와. 우리 광주도 잘 살아보자. 언제까지 5.18에 그늘에 있을 거냐. 그런 얘기가 서구에서 나와. 예. 그러면서 소위 그 광주 서구에 사는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막 퍼뜨리고 있어. 내가 이제까지 파악한 내용은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광주 분들한테 들은 얘기야. 광주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잘못 들은 거예요? 천정배 지지율은 당선되자마자 하락했어. 당선되자마자 하락했다고, 천정배 지지율은. 지금 광주 분들이 대답 좀 해줘봐요. 제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거 광주에서 직접 올라온 여론이야. 그 옛날에 거기 무슨 상무지구인가 있었는데 거기를 쓸어버리고 거기 제일 비싼 아파트로 재개발이 됐어. 거기가 제일 비싼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면서 가장 골 때리는 게 뭐냐? 5.18 민주화공원 있잖아요. 5.18 민주공원이 거기 있어. 그죠? 5.18 민주공원이 그쪽에 있는 거야. 원래 5.18 민주공원에는 뭘 하기 위해 태어났냐? 망월동 묘역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5.18 민주 묘지를 그쪽에다가 만들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보면 묘역이 없어. 거기는 그냥 무슨 명패만 달아놓은 거야. 이명박이 거기 가갖고 막 깔깔거리고 웃는 사진 나와가지고 욕먹은 거 아니야. 아니 5.18 민주공원을 왜 거기다 짓냐고. 5.18 민주공원은 어디 있어야 돼요? 금남로에 있어야 정상이잖아. 5.18 투쟁했던 데가 금남로야. 광주 금남로. 그 다음에 광주 금남로에서 도청까지. 거기를 재개발해서 민주공원을 했다면 내가 이해가 돼. 그런데 지금 광주 금남로는 완전 죽었어요. 그게 80년대 유명한 그 상가였는데 광주에서 제일 잘 나갔던 데가 금남로였는데 금남로는 투자도 안 하고 재개발도 안 되고 완전히 죽은 도시처럼, 죽은 지역처럼 광주에서 제일 초라하더라고.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그 광주의 금남로는 거의 그 제일 초라하게 그 문 닫은 가게들이 되게 많고요. 맞지? 내가 가서 봤어, 그걸. 내가 가서 직접 본 사람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원래 도청. 그 옛날에 그 구도청을, 광주항쟁의 핵심이었던 그 구도청을 살려두자고 한 거예요. 야, 수상한 토끼. 너는 진짜 수상해, 꺼져. 광주의 구도청에 막 총알 자국 있고 이랬던데, 그걸 살려서 금남로까지를 민주공원으로 했어야 됐다고. 당연히 나는 5.18 민주공원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야 광주의 금남로의 죽은 지역들도 되살리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광주 서구에다가
그 민주공원을 지어놓은 거야. 구도청은 아마 철거했을걸? 그죠? 구도청은 지금 철거하고, 그 무슨 문화센터인가 뭔가를 지어놨어. 구도청의 한쪽 부분만 남겨놨던가 뭐 하여튼 그러고. 원래 그때도요, 구도청을 막 허물겠다고 막 박주선이가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반대 서명운동을 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우, 설마 구도청을 허물겠냐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서명운동 하려다 말았어. 결국 허물었더라니까. 그리고 거기 무슨 건물 하나 새로 지었어. 구도청 건물. 예. 내가 그걸 가서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직접 봤어. 예. 그 총 맞은 건물 하나 남아있어요? 나는 그 구도청 건물 남아있을 때 갔었어. 그 구도청 건물 남아있을 때 갔었고, 그 구도청 건물 일부를 허물어서 거기 문화예술의 전당을 지었다라는 기사를 본 거야. 자, 하여튼 가서 봅시다. 껍데기는 남겨놨다? 아니, 그런 데를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구도청 건물을 그 민주항쟁의 상징으로 살려놓고 그 안을 뭐로 만들어서,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 대한 전 역사를 누구나 거기 가면 다 느낄 수 있도록. 아니, 독일 가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도시마다 유태인 학살에 대한 기념관이 다 있어. 그래서 그날의 참상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막 뭐라 그러나, 신발, 애기들 신발 이런 것들 모아서 전시물로 다 해놨어. 그때 그 죽은 사람들의 유물들, 그거 거기다 전시해서 그 5.18 기념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여간 그 구도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보러 갈게.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 금남로로 저기 집회 장소를 잡아달라 그랬더니 엉뚱한 데에 집회 신고가 돼가지고, 예, 엉뚱한 데 집회 신고가 돼가지고 우리가 금남로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렸어요. 예. 가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먼저 광주를 깨려고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광주에 5.18 유족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를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5.18 유족회를 나눴어. 5.18 유족 단체들을 쪼갰어요. 그래서 그게 크게 2개인가 3개로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동 대응을 못하게 한 거야. 먼저 5.18 단체가 쪼개진 게 한 10년 넘어. 10년 전쯤에 5.18 단체가 쪼개지고, 그런 다음에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그 구도청을 허물겠다는 계획이 수립이 돼. 거기다 무슨 우리 있겠다. 그거를 막 추진했어. 박주선도. 박주선이 광주 국회의원이었잖아. 지금도 광주 국회의원인가? 그 당시 할 때 그랬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고. 예. 개발해야 된다고 막 지랄 연병이 난 거야. 그러면서 내가 광주 그 금남로에 갔을 때 광주 금남로의 가게들 대부분이 문을 닫았더라고. 투자를 안 하는 거야, 그 지역에. 투자도 안 하고 개발도 안 하고. 아니, 그러면 거의 비어있는 도로인데, 거의 활성화 안 된 도로를 거기를 싹 사서 민주화 공원으로 만들었어야지.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겼어야지. 지금도 금남로에는 어떤 투자도 안 해. 몰라.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지금도는 아니야. 내가 본 게 언제였냐? 2009년? 2009년에 갔을 때야. 2009년에 광주 갔을 때 그걸 봤어요. 지금은 어떤지 궁금해. 금남로의 상황이 어떤지. 예. 나 전라도 사람 아니야. 나 서울 이대병원에서 태어났어. 이화여자 대학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의 본적은 동대문구 제기동이야. 어디서 개소리야. 예. 환장하겠지? 너네들 이제 막 그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전라도 사람이라고 막 뻥을 까고 있는데, 망치 부인이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서 실망스럽지? 니년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이잖아.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 맞는데 고향이 경남 사천이야. 환장하겠지? 우리 언니하고 내 동생이 우리 세자매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경기도 개성 사람이야. 엄마는 충청도 공주 사람이고. 그리고 그 우리 언니하고 동생도 경북으로 시집 갔어. 예천, 의성. 환장하겠지? 전라도하고 엮어가지고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전라도하고 엮을 거 딱 하나야. 전라도로 농화를 5년 갔던 거. 그거 빼놓고 엮을 게 없어. 니네들은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전라도 사람이란 편견이 있어. 편견을 버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방송 볼만 하셨어요? 예. 자, 볼만 하셨다라면 아까 사람 많을 때 추천받아야 되는데 와. 자, 오늘 추천 자발적 추천 3184분이 추천하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 사람 많을 때 강제 추천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내가 토요일날 이 4600명이 보더라니까. 망치분 방송을 토요일날 4600명 토요일날 세상에 와 그 기록 깼잖아 기록. 지난 토요일날 망치부인 방송 본 사람이 동시 시청자 내가 못해요 숫자를 보여줄게. 난 진짜 박근혜한테 정말 개인적으로 나는 박근혜를 좋아한다니까. 토요일날 동시 시청자 이게 저녁 7시 24분에 4651명 4651명이 동시 시청자야. 최고 동시 시청자. 토요일날. 그 다음에 누적 시청자 숫자 16만 5,955명. 그 토요일날 그 누적 시청자가 16만 5,955명이야. 나 완전히 지난 그 언제였니? 8월 달에 왜 전쟁 위기 났었잖아. 8월 달에 막 전쟁 쇼 막 할 때 그때 6,000명 찍은 다음에 최고치였어 이번에. 아유 그냥 나는 이게 순위가 자꾸 떨어지고 싶은데 자꾸만 박근혜가 사고를 쳐가지고 자꾸 순위가 올라가. 미치겠어.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인 추천을 해주신 3,394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까 시청자가 한 3,600 넘어갔어요. 예. 추천 안 하고 도망간 인간들 너네들 오늘 밤에 녹색 설사에 늪에서 눈 뜰지어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서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으로 망치부인 소송비도 하고요. 그 별의별 잡놈들이 죄 나를 고소고발하기 때문에 그거 소송비를 다 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정원과 소송하는 국정원과의 소송 문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후원해주시는 귀한 후원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년아.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이 별풍선 쏘신 분들한테만 감사 인사 드리면 못 쏘시는 분들이 너무 기죽으실까봐 그래서 제가 인사 못 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초콜릿으로 우리는 강제 추천을 모집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스티커로 망치부인의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고생하신 또 참새상님, 그리고 이걸 팟캐스트에 올려주신 풍행국님, 그리고 우리 여비고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도 수고하셨고요. 자, 지난 토요일에 많은 이 수만에서 수십만 시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주제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게 불법 시위라고 존나 떠드는데 안타깝게 증거 영상은 매우 미흡합니다. 누가 부셨는지 알 수 없는 그 부신 사람들 처벌해. 안 말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이석기 석방하라 그 얘기 자꾸 하는데 내가 분명히 밝힐게. 나는 이석기 석방에 반대해. 이석기 석방하라가 왜 나왔냐면 유엔에서 이석기 구속이 문제있다. 국가보안법 7조가 문제있다. 유엔이 경고를 했어 한국 정부에. 그러니까 이석기 빠들이 나와가지고 이석기를 석방하라 그러고 있는 거야.
나는 이석기 석방 반대야. 나는 종신형으로 데리고 있어도 상관없어. 대신 이석기랑 같은 죄를 지은 박근혜도 같이 잡아 넣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하고 그러면 이석기 옆방에 가둬야 될 거 아니야. 같은 범죄에 같은 처벌. 그게 망치부인 주장이야. 국가보안법으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고 그런 이중성을 벌이란 말이야. 난 이석기 석방에 반대해. 대신 박근혜를 구속하라 이거지. 자,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드셨다라면 감사하고요. 마음에 안 드셨다면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나 주장을 한 게 있다라면 시청자 의견란에 올려서 수정해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분노한 시민들, 사실 오늘 영덕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오늘 영덕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실 영덕 주민들이 이 정도 결과 나올 줄 몰랐잖아. 그죠? 정말 이 영덕 주민투표 이야기는 진짜 기적적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나 기억하지? 경북에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기억나세요? 내가 분명히 그 얘기 했잖아. 경북 박근혜 심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얘기 했잖아. 오늘 그게 인증된 거예요. 예. 오늘 이 영덕 주민투표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잖아. 대한민국의 경북 주민들은 미친 또라이들이겠어요? 민주주의 지키라고 뽑아놓은 대통령이 뻘짓거리 하는데 어떤 국민들이 그걸 봐주겠어? 그렇게 협박하고 물리적으로 못하게 막았는데, 그런데 기어이 주민들이 60%가 참석해서 91%가 박근혜 뜻에 반대되는 선택을 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경북도 변화한다고. 나는 경남에서도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해요. 예. 내가 볼 때 지금 전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 이건 사람이 일으킨 바람이 아니야.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박근혜가, 이명박이 밀어붙였어. 그 일이 끝을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토요일날 그 쏟아지는 물대포를 보면서 어쩌면 이럴 수 있냐, 이게 정부냐 실망하셨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있다. 저는 지금 박근혜가 꾸준히 일관되게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가 저 무덤 파기를 통해서 누구 무덤을 파느냐? 아버지 무덤 파고 있어요. 아버지 무덤 파서 지금 부관 참시하려고 지금 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켜봅시다. 어떻게 끝이 나는지. 그리고 돌아오는 12월 5일 우리 시민들 다시 모입시다. 예, 12월 5일에 우리 국민들 다시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화났는지 다시 보여줍시다. 뭐? 불법 시위? 뭐? 집시법 11조 12조 위반? 뻥까지 말자. 니네가 그럴까봐 내가 몇 조 몇 항이냐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만 이 국민일보 기자가 낚여가지고 딱 11조 12조 위반이라고 썼네. 그래서 내가 집시법 11조 12조 원문 찾아서 읽어줬잖아. 니네가 참 날 우습게 하는데 내가 한때 법과 사회를 가르쳤어. 되게 무식해 보이는 아줌마지만 한때 내가 젊고 날씬했을 때 이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법과 사회를 가르쳤다니까. 날 우습게 보지 마. 뭐 그건 아까 내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읽어주는데 나한테 선동하지 말래. 야, 대한민국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안이 망치부인 일기장이냐? 니네가 나를 위대하게 보는 건 알겠는데 그건 좀 오바야. 내가 이 말은 좀 잘해도 법률안을 만들 정도는 아니야. 날 너무 지나치게 우상하지 말아주라. 난 우상화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된다고 당신보다 더 강하게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뜻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됩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이 보장되고 편안한, 평탄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그 길이 어느 순간 끊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길을 만들면서 가면 된다. 그동안 따라왔던 선배들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빛이 되면 된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길을 만들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빛이 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됩시다. 부끄럽지 않은 선배들이 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 살아있다는 거 보여줍시다. 온 우주가 우리 편이니까요. 망치부인의 편은 박근혜 편은 김우주지만 우리 편은 망치부인 편은 온 우주니까요. 같이 갑시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자,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